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어제 303명 발생을 했습니다. 그제보다 조금 늘었지만 300명대 초반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 언제든지 확산세로 전환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경고를 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일 논란이 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 여부를 포함해서 최종 허가를 결정합니다. 관련 내용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300명, 400명 신규 확진자가 이렇게 됐는데 엊그제 확진자는 오랜만에 200명대로 나왔다가 다시 어제 확진자가 303명이에요. 요새 그런 추세는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예, 물론 단기간으로는 주말에 검사 건수가 줄어서 양성자 건수도 주는 그런 효과는 있고요. 보통 그 주중에는 한 이제 6만에서 8만 건, 그다음에 주말에는 3만에서 4만 건 정도 검사하니까 당연히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확진자 수는 계속 줄고 있는 정체 상황이다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언제까지 얼마나 더 줄일 수 있을지 조금 더 며칠 들여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정부가 이제 코로나 지금 거리두기 기간을 설 연휴까지 연장했는데 그게 최근에 가장 위험하다 싶은 게 설 연휴에 모이는 거라서 그런 거죠? 네, 설 연휴는 모이는 것도 모이는 것이고 이동량이 크죠. 수도권, 비수도권 간에도 긴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역 내에서 이동하는 거리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귀성귀경의 인파수는 예년보다 한 33% 정도 줄 전망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또 관광지의 그 숙박 객실들을 보면 굉장히 예약이 많이 돼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설 연휴까지 그리고 혹은 설 연휴 이후의 추이까지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리두기 완화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일 것 같습니다. 또 방역당국이 이번 주말 거리두기 그리고 방역수칙 완화 여부를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추세대로라면 완화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200명, 300명대 발생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그런 이단 완화도 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정확한 것은 이 과학적, 공중보건학적 근거하에서 본다면 어디서 어느 장소에서 어디가 감염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발생하고 있느냐라는 맥락을 좀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겠죠. 총수보다는. 지난 3차 대유행 기간 동안에 과거에 지금 집합금지 제한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업종과 그런 장소에서의 감염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느냐. 이제 과거와 달리 2단계, 1단계와 달리 2단계 1차 감염, 2차 감염은 달리 지금은 그런 업종에서 감염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충분히 완화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과학적 증거와 그 분석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해 본다면 완화의 부분도 좀 충분히 찾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은 또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또 주말 사이에 설 연휴가 있는데 아무래도 주말처럼 검사 건수 자체가 줄기 때문에 이제 조정안에 반영하기에 의미 있는 수치일까라는 질문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일일 신규 확진자 총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의 맥락이 중요하겠냐 그걸 찾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물론 거리두기 이제 설 연휴 기간 때 검사 숫자가 적지만 생각해 보시면 직장이 대부분 이제 휴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집단이 모이는 곳에서의 감염 위험이 큰데 직장이 거의 일주일간 이제 휴무한다면 그만큼 감염 위험도 주는 거라서 그런 거에 대한 효과도 있겠죠. 근데 그걸 고려해서 어떤 걸 정할 수는 없고요. 전체적인 총수 자체보다는 감염 위험의 맥락을 들여다보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뜻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굉장히 강력한 효과다. 그래서 그 확진자를 좀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이런 거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자영업자분들은 오후 9시, 밤 9시 이후에 영업금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너무 부당하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조정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정부로서. 지금 이미 자영업자분들의 심정은 임계점에 도달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 어떤 분들은 일부러 영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점등을 해두는 일종의 점등 시위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은 안 하는데 불은 켜놓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진짜 그냥 열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영업자 여론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가지는 않더라도 그만큼 이제 더 이상 참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뚜렷하게 분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정부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 연휴 상황까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또 입장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한 일주일 뒤에 설 연휴 끝나고 일주일 뒤쯤에는 다시 한번 검토할 여지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전체 확진자 수도 중요하지만 어디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느냐 이 부분을 더 지켜볼 것 같고 예. 그리고 사실 여러 점포들 사이에서도 이제 불균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음식점 같은 경우는 심야 영업의 필요성이 높지 않지만 술집은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검토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9시 이후에 조금 더 연장을 하더라도 어떤 밀접이나 밀집, 밀폐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부과되는 그런 조건으로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그런 조치를 정부에서도 검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교수님, 자영업자분들이 9시에서 10시까지 수도권도 연장해주면 얼마나 좋냐. 그 1시간 차이가 무슨 그 코로나에 그렇게 집중되는 시간대냐. 이렇게 불만도 나타내고 계시고요. 네. 시간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9시까지 영업 제한을 하는 거에 대해서요? 뭐 방역의 그 과학적 근거에서 본다면 1시간 더 연장하고 연장하지 않는 부분이 지금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연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시간, 어느 장소, 어느 업종에서 이 환자가 발생했는지를 들여다볼 과학적 근거하에서 판단하는 건 필요하되 예. 그거로 모든 걸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공청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즉 과학적 근거에서 해결하는 걸 하되 그렇지 않은 불확실성 부분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의견을 모아서 하겠다. 이 두 가지를 잘 밸런싱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예. 그런데 이제 공청회 지금 계속 예정돼 있습니다만 이런 공청회 때 자칫하면 저도 자영업자라면 당연히 많은 요구를 할 텐데 네.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부분은 이해하되 과학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의견을 받아들이는 그런 밸런싱하는 조정하는 역할을 정부가 좀 중심을 잡고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과정에서 너무 한쪽에 치우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당장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개개인의 방역 조치에 대해서 좀 국민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네,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제한이라는 부분은 서울, 경기, 전국 어딜 곳에서도 지켜주시면 좋겠다는 게 가장 필요하고요. 네. 혹여라도 좀 답답하시니까 지방에 여행을 카페에 가시는 것도 있겠죠. 예. 여행을 가시더라도 해당 그 지역에서의 식당, 어떤 편의점, 카페를 사용할 때도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과 이런 사적 5인 이상 이 부분을 잘 지켜주신다면 설령 이동을 하더라도 그런 감염 위험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개개인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또 정부에서 방역 당국에서 설 연휴를 맞아 내놓은 특별 방역 대책도 있잖아요. 어떤 네.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번 연휴는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부담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자가용을 이용할 사람이 많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속도로 혼잡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년에 명절에 했었던 무료 통행료 정책은 이번에는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연휴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은 유료로 그냥 통행료를 부과해서 고속도로를 이용케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예.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수익은 방역 비용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속도로 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휴게소 문제일 것 같습니다. 휴게소에 예.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설 연휴도 지난 추석 연휴 때도 포장을 해서 테이크아웃 하는 것을 허용을 했듯이 이번에도 매장에서의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불허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들어갈 때나 나올 때 출입구 동선이 분리된다거나 또 QR코드나 수기를 통해서 방문 기록을 남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한쪽 휴게소에 사람이 몰리지 않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시스템까지 갖춰질 그럴 예정입니다. 지방 갈 때 휴게소에서 못 먹으면 정말 답답하긴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우려되는 게 설 연휴 때는 그 집에도 직계 가족이라도 5인 이상 못 모이니까 고향은 안 갈 것 같은데
놀러 가는 예약률이 굉장히 많아서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숙박업소에도 물론 그 예약 제한이 있기는 한데요. 3분의 2라고 하는. 근데 예, 지금 현재 많이 꽉 차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한 번은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이제 이동 자체를 자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거든요. 그 부분을 일단 예매하신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한 번은 더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가시게 된다면은 그쪽에서의 뭐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한 줄여주셔야 한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그쪽에 예매된 숙박업소에서 적용되고 있는 룰들이 있습니다. 뭐 한 예. 방에 들어가는 객실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남들의 눈길이 안 미친다고 해서 룰을 어긴다라거나 이렇게 되면 더 곤란하기 때문에 이왕에 가신다면 그런 것들을 수칙을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엔 변이 바이러스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보면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진짜 강하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보니까 54명, 54명이 이제 감염된 걸로 확인됐거든요. 국내에서. 네.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은 어느 정도로 지금 추측하세요? 네,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여러 가지 위험성이 커졌고요. 근데 다만 이제 영국발이냐 남아공발이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54건 이제 변이 바이러스 국내에 확인된 것 중에 다행히 대부분 검역이나 격리 기간 중에 발생해서 지역 사회로 전파되거나 그러진 않은 것에서 굉장히 다행이고 그러한 점은 계속 앞으로 관리가 된다면 국내 전파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좀 다행이고요. 다만 54건 중에 40건은 영국발입니다. 영국발은 이제 감염력이 한 70% 기존에 발표 높다라는 거고 치명률은 아직은 좀 더 증가했거나 이런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지금 이 중에서 가장 고려될 것은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이런 감염력이나 치명력 증가뿐만 아니고 백신을 무력화시킬 수 있지 않냐라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는 것이 현재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이 좀 드는데 남아공발은 백신에 대한 그 물음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도 백신은 맞아야지 더 좋은 겁니까? 네,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로 해서 백신이 무력화된다는 표현을 일부 언론에서 저도 그렇게 용어를 썼습니다만 그 점 명확하게 될 것은 100% 무력화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저희 감염 이 차단 효과, 즉 예방 효과가 현저히 줄어든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뭐 일부 연구에 의하면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일부 이제 임상 시험 조금 했습니다. 보통 60에서 70% 정도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예방 효과가 있었는데 이 남아공화 변이 바이러스 경우는 그게 한 20%로 줄더라. 사실은 많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고요. 뭐 그에 반해서 바로 이 부분을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백신을 설계해서 개발하면은 금년 하반기쯤, 가을쯤에 다시 나올 수도 있겠다. 뭐 그런 희망적인 얘기도 같이 하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만들어진 코로나19 백신의 변이 바이러스에 대처할 만한 백신을 만드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럼요. 예, 이미 백신을 개발한 경험이 있고 변이가 발생한 부분만 다시 설계해서 백신 설계에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모든 게 단축시킬 수 있어. 지금 전망은 한 달이면은 생산이 가능하고 대량 생산 체계를 준비해서 시장에 나오는 데는 4, 5개월이 걸려서 가을쯤이면 충분히 생산해낼 수 있다. 그렇게 백신 제조 회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아스트라제네카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24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급이 될 예정이고 내일 최종 허가 여부가 결정이 날 텐데 고령층 접종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이 고령층에 대해서 해외 몇몇 국가들이나 이쪽에서 65세 이상 안 맞히는 게 좋겠다. 혹은 그런 방안을 생각해보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없는 것이냐, 굉장히 낮은 것이냐, 이렇다는 또 증거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뭐 적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책적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스트라제네카를 고령층에게 맞히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럼 고령층이 다른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그만큼 다른 백신이 빨리 들어올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잘못하면은 65세 이상이 백신 접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고령층은 우선순위로 돼 있고 일부 국가에서 고령층보다는 이 사회 활동이 활발한 그쪽부터 먼저 맞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또 정책적으로 변경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추가적인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걸 고려해 봤을 때는 내일 오후 2시에 최종 점검위원회가 열리는데 65세 이상도 고령층부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히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당국의 설명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지만
고령층 백신을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은 아직 나타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결정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결정이 나는 쪽으로 접종을 하는 쪽으로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해외에서는 이제 몇몇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고령층에게 접종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논란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뭐 근본적으로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 승인을 위한 그 연구 결과, 임상 시험 결과를 발표할 때 3상 이상 시험까지 최종적으로 했습니다만 고령층의 연구 대상자가 숫자가 통계적인 유의성, 즉 과학적 근거를 내기 위한 숫자보다 굉장히 적어서 그 부분을 추가로 실험을 해서 연구 결과를 확보할 때까지 유보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뭐 효과가 없다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그러나 의학계나 우리나라 의사협회도 그렇고 의료계도 공식적으로는 이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는 모든 판단을 전제를 유보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65세 이상은 접종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과학적 근거가 아직 불분명하다, 예. 부족하다 그런 표현을 했고요. 근데 이점에 잘 들여다보시면요. 추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가. 그래서 빨리 추가로 고령 65세 이상의 임상시험 결과를 더 확보해서 추가로 발표해서 내면은 해결될 일입니다. 예. 아마도 그거는 한두 달 내로 해소될 거고요. 그 한두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쓸 건지 말 건지 동안에 이런 과학적 불분명한 사실을 갖고 강제로 집행을 할 거냐 말 거냐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불안감과 백신의 불신에 대한 부분, 정부의 불신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이 큰 접종을 그르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지금 판단의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든 거는 국민이 이제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예. 그렇죠. 일단 아스트라제네카는 내일 최종 허가 여부가 날 것이고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접종 모의 훈련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나라 1호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가 될까요? 아니면 화이자가 될까요? 원래 예정대로라면은 화이자였었겠죠. 왜냐하면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들어오는 예. 그 의료진부터 먼저 마치는 그 6만 회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코백스 퍼실리티 계획 자체가 뭐 뒤로 늦춰진다거나 이런 얘기는 현재로선 나오지 않는데 예. 이게 각 국마다 제때 2월 중순이라고 했는데 그때 그대로 공급이 될 거냐 했을 때 아직은 불확실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아스트라제네카가 2월 24일부터 출하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아스트라제네카가 1호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예. 일단은 글쎄 뭐 며칠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1호가 뭔지는 좀 아직 명확하게 단정 짓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가 백신을 그래도 인구수보다 훨씬 많이 확보는 했다고 말은 했지만 문제가 백신 접종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때 들어와야지 접종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게 가장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코백스 퍼실리티 쪽 계획이 좀 차질이 있다면 일단은 뭐 국내 안동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또 위탁 생산을 하고 있고 먼저 계약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거부터 풀릴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연장이 되는 건데 아무래도 그런 조건을 따져봤을 때 아스트라제네카 65세 이상 접종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또 보여집니다. 예. 백신 접종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언제 백신이 제때 우리나라로 들어올 것이냐 그것도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지금 모의 연습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할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가장 큰 거는 이제 백신 접종은 각 나라별로 공통적인 사항이 1차 접종은 의료인들에게 먼저 접종하는 것이 1차고요. 네. 65세 이상 고령자 부분의 접종은 그 안에 맥락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면역력이 저하된 분에게는 백신 접종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래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네. 이 기존 질환이 있거나 또 합병증이 있거나 그런 분도 선별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접종을 하는 그 아주 세부적인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금 현재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정부 당국이 해야 될 일, 그다음에 국민 여러분이 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다 예약제로 해서 스케줄에 따라서 초기에는 강제 접종, 여러 가지 이 국민 여러분께 또 접종센터로 오셔서 받아야 되는 부분, 많은 부분은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정부가 많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그런 분야 초기다 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그 접종 계획과 예약제, 특별 장소 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조금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 근데 아직은 좀 불투명함이 워낙에 많으니까 예. 좀 시간을 갖고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 조금 전에 면역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백신의 효과가 많이 없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제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브리핑이 있었는데 암 환자 같이 면역력이 취약한 중증 환자나 희귀 질환자에게 백신 접종을 조금 당겨서 할 수는 없냐 이런 질문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좀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그러니까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다는 부분은 면역력 항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도 그걸 갖고 항체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모든 이런 상황은 주치의가 즉 환자를 치료하시는 주치의가 가장 그 환자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고 네. 이러한 정부의 지침과 고려해서 이분에게 백신 접종하는 것이 정말 치료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겠는지 이런 걸 고려해서 주치의가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예. 물론 원칙을 정부가 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세부적인 디테일하고 아주 환자의 상황에 맞춘 특별한 그런 상황은 의료계 주치의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아, 말씀대로 진짜 뭐 중증 환자나 암 환자분들에게는 빨리 접종하는 게 막연히 좋은 게 아니네요. 네. 예, 그럴 수 조심해야 있습니다.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보니까 유럽에서는 러시아에서 만든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도 사드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러시아 백신도 그만큼 이제 효과가 입증이 지금 된 상태인가 보죠? 네, 원래 러시아 백신, 중국 백신에 대해서는 좀 이게 불투명하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인식이어서 예. 좀 뒤처져 있는 그런 백신처럼 인식이 됐는데 푸틴도 뭐 아직은 안 맞겠다 이런 말도 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예, 근데 국제의학 학술지 랜시트에 이 논문이 실리면서 좀 국면이 바뀌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이 논문에 따르면 효과가 91.8%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 있고 이 사실 백신 이름 자체가 좀 돋보이는 것이 스푸트니크라고 했을 때는 과거에 미국 소련 냉전 시대에 소련이 인공위성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쏘아 올린 그 이름이거든요. 네. 예.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굉장히 야심이 드러나 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유럽 국가에서 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그런 분위기고 이 묘하게 최근에 러시아에서 이제 알렉세이 나발니라고 이제 야권 인사가 탄압을 받으면서 예. 국제적으로도 인권 문제, 민주주의 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러시아가 좀 외교적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은 그런 계기가 된 백신이기도 하고요. 예. 예, 이 좀 몇 가지 더 특성들을 살펴보면 효과도 높은 걸로 나타났지만은 예. 이게 보관이나 수송에 좀 용이합니다. 이게 2 내지 8도 정도에서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이제 냉동 보관을 해야 되는 다른 백신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예.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조금 비싼 편이지만 화이자나 모더나에 비해서는 반값 이하의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이게 새로운 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또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백신이 이제 우리나라 들어올 예정인 백신이 4-5가지, 뭐 5-6가지가 되잖아요. 화이자, 모더나, 뭐 얀센 등등. 근데 백신의 효과를 보면 뭐 예방 효과가 80%다 90%다 이러는데 그게 인종마다도 좀 다르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그 사람들의 특성에 맞춘 효과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떤 대상으로 만들어진 건지 모르겠어요. 뭐 인종 간의 차이는 크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네. 대부분 그 부분도 해소할 수 있도록 예. 함상 임상 시험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 예, 예. 여러 국가에서 그래서 다양하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바이러스의 변이가 가장 더 중요한 관건이 되겠고요. 예. 특히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그 러시아산 백신이 갖고 있는 그 네. 의미가 어떤 거냐면요. 사실 뭐 러시아산, 중국산 백신에 대한 불신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이유는 그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던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란셋 저널은 거기에 논문을 내려면 그 연구 데이터나 방법을 모든 것들 100% 거의 완벽하게 검증하고 자체적으로 잡지가 검증한 것만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대상도 삼상 인삼 실험 숫자가 다른 건 작지만 그래도 2만 명을 넘었거든요. 예. 그리고 결과가 어느 정도 공개돼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 러시아나 중국에서 나온 백신이 처음으로 검증할 만한 투명한 충분한 양의 자료가 확보됐다. 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승인 시험을 위해서는 조금 더 확대돼 숫자 늘려야 되고 결과가 더 많은 공개를 해야 돼서 들여다봐야 되지만 저 정도면은 그 정도도 잘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뭐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렇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검증이 됐다면 러시아산 백신이라 하더라도 이번 스푸트니크라도 충분히 빨리 고려해서 또 중간에 3, 4월이라도 4월에도 먼저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와서 접종을 빨리 해서 집단 면역을 한두 달에도 빨리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겠죠. 예. 그러면서 검토는 당연히 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검토를 통해서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들여다보는 건 필요하겠다라는 점에서 저도 동의합니다. 집단 면역 말씀하셨는데 그 뭐 전 국민의 70%가 백신을 맞아야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떤 거예요? 집단 면역의 개념이요? 네, 바이러스 감염은 네. 저와 사람과 사람을 타고 건너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전파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중간에 백신을 맞아서 접종이 형성이 되신 분이 있으면 네. 바이러스가 옮겨가지 못하니까 감염 전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전 국민의 70% 정도가 백신에서 접종이 되면은 감염이 있다 하더라도 전파 타고 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감염은 종식됩니다. 중간에 계속 연결고리가 끊어지니까 전파가 네. 안 되니까 집단 면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또 알겠습니다. 백신 접종을 앞두고도 이런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예. 내가 이 접종을 하게 되면 이 면역이 형성이 돼서 지속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 좀 여기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점은 뭐 여러 이제 학자들 다 고민하고 국민도 고민하는데 지금은 알려진 바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충분히 간다. 네. 6개월 이상 가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 접종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예. 아마 예상컨대 6개월에서 이상은 충분히 간다라고 보고요. 설사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백신의 그 항체 형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비슷한 경우가 오면 다시 항체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면역을 기억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전혀 뭐 6개월 지나서 항체 형성이 없어서 효과가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오늘 궁금증이 많이 풀렸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예, 지금까지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최재욱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